예, 반갑습니다. 예, 남재철입니다. 예,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농기평 원장님과 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특이한 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서울농대 농학과를 입학을 해서 지금 정한근 그 전임 청장하고 동기 동창입니다. 같이 있다가 그때 이제 통일배의 냉해라든가 도열병 이런 문제로 해서 이현웅 학장님이 누군가가 농업기상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손을 들고 대학원을 기상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상을 하지 못하고 기상기후를 하면서 결국 30년 동안 기상청에서 마지막으로 기상청장까지 하고 지난 8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 농업 기상에 대한 이런 관심과 기후 변화의 심각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겁니다. 먼저 기후 변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상하고 기후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기상은 매일 변하는 순간순간에 어떤 사람의 기분과 같은 거고요. 기후는 장기적으로 한 30년 이상 평균된 그런 기상 현상으로서 이렇게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성격과 같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기후가 바뀌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가 바뀐다고 이렇게 기후 문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 CO2 농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이렇게 시작됐다는 게 한 32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CO2 농도가 저기 45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인데 거의 180 ppm에서 280 ppm으로 100 ppm 정도를 이렇게 변화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달랑 100년 사이에 400 ppm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약간 파란색 보면 그게 온도입니다. 기후 변화 온도하고 CO2 농도는 같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CO2 농도를 어떻게 이렇게 구하냐면 기상기후학자들이 극지역에 특히 남극의 빙하를 이렇게 아이스코어링해서 그 빙하에 있는 작은 공기를 채취해서 45만 년 전에 공기의 CO2 농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남극 보스톡 기지는 약 그 빙하가 한 3,200m 깊이가 있는데 그 빙하를 이렇게 아이스코어링 제일 밑에가 약 한 42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극지의 그 아이스코어링을 통해서 이렇게 기후 변화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종기지하고 그다음에 그 장보고 기지 두 개의 남극 기지가 있습니다. 제가 90년 처음 기상연구소에서 초기 시작할 때 30년 전에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제가 세종기지 가면서 이 전공을 살려서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세종기지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기 때문에 항상 캔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그때 가서 참 온실을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빛도 문제고 있고 해서 오이를 한 15cm 되는 거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고 또 깻잎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그래서 오이 소주도 해먹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상청에 가서 도전적인 그런 어떤 저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해수면 상승입니다. 우리 남태평양에는 많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투발루라는 나라는 9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섬 중에 하나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해수면 상승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가장 큰 섬도 이 폭이 5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투발루는 없어지고 모든 국민들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로 합의를 했던 그만큼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랄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그런 호수였습니다. 염호인데요. 물론 이제 강을 막아서 물길 돌려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달랑 20년 사이에 호수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75%가 다 이렇게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아프리카의 차드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만에 거의 반 이상이 물이 사라집니다. 기후변화로부터 강수량이 줄어들고 물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서 남해안 지역의 제주도의 열대 과일들이 노지에서 재배가 되고, 과거에 유명했던 대구 사과는 지금 영월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과의 혹은 과일의 농작물의 적지가 기상 현상으로 해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에서 많이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동해 명태는 한류성이 이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한 세대에 어업을 하는 그런 직업이 바뀌는 것이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지금 그 미국에는 마이클이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지나가면서 플로리다의 미 공군기지에 스텔스기가 17대 정도가 그냥 날아가지고 못 쓸 정도로 되는 그런 엄청난 거, 적어도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9월달에 심하게 쓴 그 간사이 공항이 완전히 그냥 물에 잠기고 하는 이런 것들, 이 태풍 이런 그 허리케인 이런 기상 이변들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 강하고 더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집중호우로 전국에 69명이 사망자가 있었고 9명이 실종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치동에 있는 그 물바다가 되는 도시의 이런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되는 이런 것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기후변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구가 전 지구의 온도가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1도가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그 북극 곰이 앞으로 멸종할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2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대가뭄과 바다의 산호초가 없어지고 페루에 물이 고갈된다는 이런 그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IPCC, UNFCC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적어도 2도까지는 막아야 됩니다. 2도 이상 올라가게 놔두면 우리 지구가 버틸 수가 없을 거다 해가지고 최대한, 근데 2도도 좀 그 위험합니다. 그래서 1.5도로 이렇게 막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최근에 인천에서 개최된 IPCC 총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보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런 고통의 CO2 감축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1.5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4도까지 지금 그대로 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경제 발전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면 4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상하이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맨하탄에 있는 그 항소상입니다. 이것이 물바다가 돼요. 해수면 상승과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무척 더웠죠. 폭염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기상청 욕 많이 했죠. 오보청, 구라청, 청개구리청 그 당사자였습니다. 제가 금년 여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폭염이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아마 그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을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 아마 기상청에 근무하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수시로 대통령님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상황을 물어보고 예측을 물어본다. 근데 그 예보를 말씀을 듣놓고 그 다음 날 되면 틀리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년에 어떤 그 결과 통계 숫자입니다. 보면 폭염 일수, 열대 일수 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기상 교과서에 앞으로 나올 당분간은 2018년 8월 1일 전 관측소의 극값 최고 기온을 기록을 다 했습니다. 보면 홍천에 41도, 지금까지는 대구가 40도로 우리 100년 극값이었습니다. 근데 이 극값을 올 8월 1일자로 모든 관측소, 대부분의 관측소가 다 극값, 서울도 39.6도로 이렇게 해서 극값을 기록을 한 그것이 2018년 8월
폭염이었습니다. 태풍 솔릭 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솔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주도에 왔을 때 강풍하고 강수량을 비교하면 과거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때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우리가 태풍을 경험하고 한 번도 우리 한반도에 바로 태풍이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태풍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니까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강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태풍의 위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사실 28일, 23일 날 대통령 주재로 특별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태풍 솔릭의 현황하고 앞으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는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 다 계시고 지방자치단체장 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전 부처, 전 국가의 어떤 대비 태세를 준비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휴교를 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휴교를 내린다 해서 수도권에 7,800개 학교가 휴교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제주도에 그렇게 강하던 것이 올라오다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오지를 않은 거예요. 흐물흐물해지면서 위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수도권은 오지 못하고 이 목포 쪽에서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속이 탔습니다. 휴교령을 내린 그 학생들하고 아주머니들이 청와대에 그 민원 낸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활을 제가 기상청 30년 중에서 차장으로 제가 1년 반 정도 하고 청장 1년 하면서 정말 참 힘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 거라고. 저는 아주 오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태풍 솔릭까지 끝나고 8월 27일 날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공직을 떠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년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다 폭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폭염도 기록적이고요. 또 유럽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의 북쪽인데도 불구하고 폭염이나 이런 걸해서 산불, 이탈리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모든 곳에 대부분의 그 재해가 났습니다. 또 하와이 같은 데서 허리케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1270mm의 강수량이 내리는 엄청난 그런 재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양극화가 날씨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온 데는 더 많이 오고 가뭄 데는 더 가물고 더운 데는 더 덥고 추운 데는 더 추운 이런 그 어떤 날씨의 양극화 현상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고통을 갖고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앞으로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일들을 모든 분야에 특히 우리 농업에서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온실가스로 해서 지구 온난화가 있나고 기후변화가 없습니다. 화석연료가 석유, 석탄, 우라늄, 천연가스가 앞으로 100년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는 4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36억 년 전에 참 원시세포가 생성이 돼서 약 5억 년부터 지구에 산림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부터 공룡이나 숲들이 우거지면서 약 1억 2천만 년 동안에 번창하다가 그것이 어느 시점에 멸종을 통해서 묻히고 그런 것들이 석유와 석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1억 5천만 년 정도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석유, 석탄을 달랑 200년 사이에 우리가 다 쓰는 겁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엄청난 그 문명의 혜택을 받지만 실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참 나쁜 그런
저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기 2000년 동안의 CO2 온실가스 메탄 N2O 농도입니다. 서기 1년부터 약 한 산업혁명 이전에까지 1750년 동안에 거의 비슷한 농도의 CO2 메탄 온실가스 농도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업혁명 이후에 온실가스 특히 CO2 농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인구의 변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서기 1년에 약 2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지구상에. 이 인구가 2배가 되는데 17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기에 중세 나이 때는 인구 조절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질병과 전쟁입니다. 질병과 전쟁, 중세의 패스트라든가 이런 질병에 있어 인구가 거의 한 반이 죽어나가는 이런 인구 조절에서 서서히 인구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근데 딸랑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도 안 된 사이에 10배로 늘어납니다. 5억이 50억이 됩니다. 현재는 76억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지구가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해야 되고 식량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인간이 수가 적을 때는 지구가 공평하게 해줄 수 있지만 급격히 증가한 상태에서는 지구가 감당을 못합니다. 어떤 분은 비교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이 내가 건강하거나 암세포 수가 적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암세포가 급격히 증가하면 암이 됩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보면 에너지하고 식량을 뺏어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세포와 같아요.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지구가 지금 심각한 사기 암이 걸렸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우리 인간한테 몇 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이 커브입니다. 여기 현재 여기가 한 개의 지구가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50억이라고 합니다. 아주 공평하게 잘 먹여. 이 50억이 나타나는 것이 1987년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그 의미가 이미 지구 한 개가 50억 명의 인간을 먹여 살리는 건 넘었습니다. 76억이고. 그러면 얼마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한 80억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80억이 머지 않았습니다. 76억에.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가 안 돼가지고 산화 문제가 심각한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머지않아 2050년이 되면 91억, 96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에너지와 식량을 가지고 먹여줄 수 없으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물전쟁이 일어나고 식량전쟁이, 에너지전쟁. 이게 우리 100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그 이유고 그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입니다. 지구가 46억 년부터 있으면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대멸종이라 그러면 그 시대에 사는 그 생명종의 80%, 90%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대멸종이 5번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이때의 과거의 멸종은 화산 폭발이라든가 자연현상에 의해서 멸종입니다. 근데 지금 제6차 대멸종이라는 건 책이 나왔습니다. The Sixth Extinction이라고 가지고 우리 인간이 지구를 파괴시켜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를 시켜서 인구의 멸종이 지구의 멸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6차 대멸종이 시작이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한 1,4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종이 멸종을 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2만 5천 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먹이 사슬에 보면 이 모든 지구상의 생물종들이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생물종이 멸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원시 생태가 이렇다 그러면 젠가게임입니다. 중간중간 하나씩 빠지고 멸종됐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거의
수십 년 전에 거의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전 세계 114개국의 정상이 모였습니다. 유엔이 1945년 생기고 가장 많은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변화 협약을 했습니다.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크게 세 가지의 합의를 찾습니다. 첫째는 기후변화 협약, CO2 온실가스 줄여가지고 기온 상승을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멸종되는 생명체를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거 그대로 두면 결국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사막화 방지, 이 세 가지를 합의를 하고 그 중에서 UNFCC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12월 달 폴란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 할 때마다 중요한 합의가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총회를 개최한 그 지역에 이름을 붙입니다. 교토 의정서 1997년도에 합의한 겁니다. CO2 농도를 선진 34개국에서 1990년에 5.2% 수준으로 낮추자 하고 합의한 겁니다. 교토죠. 그러나 이 합의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그거를 의무조항이 없어서 지키질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마저도 탈퇴를 해버려요. 그 조약 합의를.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는 안 되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칸쿤에서부터 논의가 되면서 코펜하겐에서 논의가 되면서 결국 더반에서는 도하에서는 GCF를 했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큰 합의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거는 과거에는 선진국만 감축을 의무를 줬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감축에 함께 참석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 2015년 12월 파리 어그리먼트는 굉장히 역사적인 겁니다. 이 합의를 이끄는데 크게 세 분이 정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8년 하면서 정말 이것만은 꼭 합의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했습니다.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의 기념비적인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반대 여론이 강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합의하면서 결국 파리 협약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 트럼프가 탈퇴를 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데 파리 협약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연방에서는 미 연방에서는 탈퇴를 했지만 그 클라이밋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각 스테이트의 가버너들은 우리는 파리 협약을 따르겠다 한 것이 16개 주입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16개 주지사들이 주가 감당하는 미국의 인구는 거의 40%고 GDP는 5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주지사들이 파리 어그리먼트를 따르겠다고 했고요. 또 2020년에 트럼프의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될 거라고. 근데 파리 협약은 2020년부터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탈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프란치스카 로마 교황이십니다. 로마 교황이 파리 협약의 어그리먼트를 합의하도록 전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한테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 다 불러가지고 기후변화 합의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 과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워크숍을 로마에서 교황청에서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겁니다. 이 교황이 재임 기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는 회칙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카톨릭 신자들한테 지침서를 주는 건데 2015년 교황님께서 낸 이 지침서가 기후변화입니다. 우리 지구를 살리자는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다 도덕이라든가 윤리나 이런 걸로 회칙을 내시는데 교황님이 2015년에 기후변화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기후변화는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산업발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후진국이라든가 소외계층,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식량이 부족하면 죽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들은 당분간 굶어 죽을 일은. 그래서 이거는 기후변화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고 도덕의 문제고 인륜의 문제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회칙을 기후변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기후경제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농업 어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한중일 3국의 CO2 농도 배출량입니다.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부터 경제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9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IMF가 있어서 뚝 떨어집니다. 빨리 IMF 회복해가지고 서서히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중국은 90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2000년에 급격히 경제가 성장합니다. CO2 농도 배출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일본은 90년부터 잃어버린 20년이라 해서 CO2 농도 배출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발전하고 CO2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경제하고 밀접하고 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라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키라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단기적인 겁니다. 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경제인들이 내는 보고서의 한 부분입니다. 미래 경제의 위험 요인, 리스크 팩터 10가지를 매년 발표합니다. 그 중에 한번 보십시오. 가능성에서 첫 번째 극심한 기상 이변이 미래 경제를 발목 잡는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향력 측면에 보면 극심한 기상 이변 두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기후변화 대응 실패, 물, 식량난 이런 것들 10개 중에 6개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도시라든가 기업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걸 잘 대응하는 그런 자들만 살아남다. 다시 말해서 미래 경제가 기후 경제 시대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쉘이라는 석유 회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환경 단체들이 국제 소송을 내거든.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되니까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쉘은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중앙은행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기업한테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0월 8일 날 노벨 경제학상을 발표했습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폴로머의 경제학상 받은 그 주제가 기후변화입니다. 미래 경제는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대책을 잘 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IPCC하고 엘고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든 그런 첫 번째 기여자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상을 기후변화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을 경제학상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입니다. 아마 이게 좀 데이터가 좀 오래됐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식량 자급 80% 됐는데 지금
곡물 자급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 50% 채 안 됩니다. 다 수입을 합니다. 수입하는 양이 엄청나요. 지금 그 1,600만 톤의 곡물을 외국으로 수입합니다. 우리가 선박 원양어선 5만 톤이면 엄청 큽니다. 그 5만 톤 되는 배가 곡물을 싣고 하루에 한 대씩 우리나라에 오고 있습니다. 1,600만 톤, 3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엄청난 양의 식량이 오는데 그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2008년도 가격이 팍 올라, 거의 2배로 올라갔습니다. 2008년이 뭡니까? 에그플레이션 해야죠.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국제 식량 가격이 확 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이게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량 문제. 우리의 식량 안보를 외치는 이유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식량을 자급률이나 이런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 클라이메트 스마트 어그리컬처를 가지고 우리 농업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FAO가 2009년도에 UN 식량기구가 3가지 이유로 클라이메트 스마트 애그리컬처를 해야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 생산과 소득은 증가시키고 기후변화의 복원력을 높이고 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농업을 해야 된다. 이걸 해가지고 이것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있습니다. No poverty, zero hunger. 식량하고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산하기구 FAO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좋은 그런 아젠다지만 각국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개발도상국, 선진국 다 다른 조건으로 적용한다. 또 이 농업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전지구 기후 서비스 체계라고 WMO 세계 기상기구가 같은 2009년도에 세계 기후회의가 제네바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진 게 글로벌 프레임워크 for 클라이메트 서비스 GFCS입니다. 앞으로 WMO의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GFCS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 GFCS의 서비스 영역의 첫 번째가 농업 및 식량 안보입니다. 그리고 재난 에너지. 다시 말해서 이 국제기구의 FAO하고 WMO 기상기구하고 협력을 해서 클라이메트 스마트 애그리컬처를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당국, 기상당국, 환경당국이 함께해서 기후변화 적응도 하고 식량도 안정적으로 내는 그것이 바로 그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미래 식량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임업은 이 산림이나 식물은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공기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태양광으로 광합성을 내고 그다음에 산소를 밖으로 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농업은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이 매년 그 우리 쌀 생산을 하면서 농업에서 흡수하는 CO2 양이 약 한 2,200만 톤의 CO2가 흡수되고 산소가 1,600만 톤이 나옵니다. 이 식량은 우리 입으로 먹는 주식이고 공기 CO2 산소는 코로 먹는 주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량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농업은 이거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생명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라든가 이런 데서 매년 글로벌 트렌드, 미래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이슈가 뭔가. 가장 큰 이슈를 2025년도에 안전 에너지 식량물 환경,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 잘 우리가 쓰는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우리 후손한테 깨끗하게 물려줘 가지고 앞으로 46억 년
남은 후손들이 40억 년 동안에 살아갈 이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해나가는데 모든 국민들, 우리 인간들이 노력을 하고, 특히 지구는 우리한테 에너지는 부족해지면, 우리 화석이 연료가 없어지면 아마 정말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할 거라고 봅니다. 수소 에너지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없으면 안 써도 되지만 식량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식량은 우리가 적어도 가격이나 기후변화를 떠나서 어느 정도 자급률은 우리가 갖춰져야만 되지, 그것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